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승재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우리 김영용 원장님께서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으시고 최준선 교수님, 전상현 교수님, 조동문 교수님, 다들 훌륭하신 분께서 이렇게 참여하시는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잠깐 이렇게 자료집을 보니까 아마 여러 자료집에 관련되는 말씀들에 대한 언급이 상세하게 있어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관련된 그 법적 쟁점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부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지금 이 사건에서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분식회계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기 전에 요즘 제가 열심히 읽고 있는 책입니다. 회계의 세계사라고 하는 일본 그 다나카 요시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갑자기 생뚱맞게 책 이야기부터 하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회계라고 하는 것이 각국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회계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뭐 때문에 회계를 하고 또 회계장부를 왜 만드나요? 사실은 원래 회계는 크게 나누면 이제 이 책에서 상세하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회계는 재무회계, 그다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회계는 반드시 사실은 재무회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회계라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회계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그 관리 목적의 회계도 같이 회계장부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리회계든 재무회계든 회계라고 하는 것은 공동적으로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달리 말해서 북키핑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그 장부들을 만드는 것은 장부를 보는 사람, 즉 그 북을 보는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서 적정한 방법으로 회계장부들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계장부들이 만들어질 때 회계장부들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만들게 되면 그 정보를 보는 사람 중에서 특히 재무제표를 재무회계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A라고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A의 기준을, B라고 하는 사람은 B의 기준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또 제3자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를 비교해서 그 회사의 재무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재무적인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준을 통일적으로 제시합니다. 이것이 이제 회계, 그리고 재무제표, 그 다음에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재무제표는 그리고 재무회계는 관리회계는 이미 이 책에 따르면 이탈리아 시대부터 이루어져 있었고 이러한 이탈리아 이후에 프랑스라든지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들이 각각의 회계를 발전시키면서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과정에 있어서 그 작성하는 사람에 대한 뭔가 책임이 필요해졌고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가 Certified Public Accountant, 즉 공인회계사라고 하는 제도를 안출했습니다. 공인회계사 제도가 없다고 해서 회계장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회계장부 작성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복식북이라고 하는 더블 엔트리 북키핑을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뭐 우리도 이미 사실은 다 회계사가 아니어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것이 가계부 같은 걸 예를 들면 써본다거나 용돈 기입장을 쓰는 것도 사실 일종의 회계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보기 위해서 쓰는 일종의 회계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공인하는 아니면 어떤 협회나 단체에서 공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들을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공인회계사 제도입니다. 공인회계사 제도는 사실은 이제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한국 공인회계사회에서 공인회계사 제도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공인회계사 제도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회계 장부를 잘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게이트키퍼 라이빌리티라고 해서 문지기로서 그 당해의 재무제표가 적절한 품질을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어카운터빌리티를 줍니다. 재밌는 게 보면 어카운턴트 회계사죠. Certified Public Accountant는 공인 회계사입니다. Publicly. 그런데 우리가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accountability,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responsibility라는 단어도 있지만 accountability라는 단어도 책임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아까 회계 또는 이제 그 회계 장부 그리고 회계 기준, 공인 회계사에 대한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다음 이제 키워드로 분식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분식 회계는 그럼 뭔가요? 분식 회계는 사실은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넘버를 마사지한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실은 근데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는 뭐냐면 어카운팅 프로드입니다. 어카운팅 프로드, 회계 사기입니다. 사기라고 하는 건 뭔가요? 속이는 거죠. 저는 전혀 지금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변호사라고 해서 법률가라고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써서 뭔가 말씀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쉬운 용어들로 하나하나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전체 전말을 제가 변호사로서 소송 기록을 본 것은 아니고 어떤 측을 대리하거나 해가지고 그 대리인의 관점에서 어떤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내부적인 사항은 모르고 언론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기초로 해봤을 때 그럼 분식회계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분식회계는 분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얼굴에 메이크업을 하는 거거든요. 분을 바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숫자에다가 분을 바르는 겁니다. 메이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속이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회계는 회계 장부를 보는 누군가의 독자가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 제공받는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만약에 그것이 자본시장이면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투자의 대상이 되는 회사를 상대로 내가 내 돈을 이 기업에 넣으면 장기적으로 성장을 해서 그로 인해서 캐피탈 게인을 얻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회사가 이런 재무 상태에 있어서 배당 가능 이익이 있으니까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기초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회사의 제품을 납품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다면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 이 회사에 내가 납품을 해도 돈을 떼이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하게 될 것이고 M&A를 한다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 있어서 인수합병을 했을 경우에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기초해 보면 이런 정도의 합병 비율에 따라서 M&A 합병이 기업 인수가 되거나 합병이 되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각각의 어떤 그 독자들, 유저들을 상대로 해서 유저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보를 유저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숫자에 손을 댔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 공개되어야 되는 중요한 정보를 그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것이든 제공하지 않고 숨긴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방법은 즉 어떠한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의 것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속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회계사기, 카운팅 프로드, 분식회계도 똑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는가? 분식회계는 전통적으로 놓고 보면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방식의 분식회계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 좋게 보인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 하나의 대차제조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대차제조표는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예전에 회계 학 시간에 배웠던 대차제조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쪽에
자산의 부가 있고 여기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아 보일까요? 자산이 좀 더 많으면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부이 더 예뻐 보이겠죠. 부채가 좀 더 적으면 좀 더 예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썩어서 없어져 버린 예를 들면 곡물 창고에 곡물이 더 있는 것처럼 보여서 재고자산을 더 늘려서 보이거나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실은 받을 돈이 없는데 asset receivable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출 채권을 갖다가 가공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누군가하고 짜고 매출 채권을 만들어서 사실은 더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사실은 부채에 땅을 손을 대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채무가 적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회계사들은 이러한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손을 댄 숫자들에 대해서 오디트라고 하는 감사를 하고 회계사의 오디트라는 기준은 감사 기준이 있고 감사 기준에 따라서 회계사들은 자신의 프로페셔널한 디시전 메이킹에 의해서 감사 기준에 따라서 그런 프린시플을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유의해야 될 점은 감사 기준에 따라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지 모든 부정을 다 적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회계사들은 그런 어떤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분식이 있을 경우에 감사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인회계사는 감사인으로서 gatekeeper liability, professional liability를 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분식회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역분식이라고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나쁘게 보이려고 왕창 나쁘게 보여버리면 이제 흔히 저희가 분식회계할 때 기본적 교과서단에서 많이 쓰는 빅베스라고 해서 아주 그냥 나쁘게 만들어 버려서 다음번에 더 좋게 만드는 좋게 보이게 하는 역분식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대우조선 해양 사건 때 뭐 그런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대우조선 해양 사건 때 이제 공인회계사업회 지에다가 그 회계분식과 관련된 고의의 인식 판단과 관련된 형사처벌을 당시에 했었으니까요. 글로 쓴 얘기 있습니다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궁금한 분이 있으시면 그 글을 찾아보시기를 하고요. 시간이 20분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10분 정도를 지금 거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나머지 10분을 그러면 이런 류의 사건들에 있어서 이 회계 분식과 소위 말하는 회계 사기인가, 어카운팅 프로드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꼭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어카운팅 프로드 내지는 분식회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종래의 전통적인 어떤 어카운팅 프로드, 분식회계가 발생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팩트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정말 없는 가공의 매출 채권을 발생시킨 것인지 이미 소실돼가지고 없어진 재고자산을 있는 것처럼 기재한 것인지 하는 등의 문제는 팩트의 문제이고 실제로 그런 팩트가 확인이 되면 그런 확인된 팩트들은 분식회계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별로 논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여기에 관련해서 그냥 분식회계이고 관련된 회계사 책임에 있어서 공인회계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했는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으로는 공인회계사한테 거의 무과실 책임 비슷하게 지우는 외관법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감사 기준만 제대로 준수하면 회계사 책임은 그렇게까지 무과실 책임으로 지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례 법리를 통해서 나갔고 그건 다른 나라들에서도 회계사 책임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즉 외관법을 개정을 해서 회계와 관련된 감사 책임에 대해서는 비례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규정을 외관법, 구외관법 14조 3항의 입법을 14조에 입법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 해양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대조양 사건도 마찬가지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대조양 사건의 판결문도 그렇고 뭐 이건 지금 집행정지밖에 아까 말씀처럼 사회자 말씀처럼 없으니까 제가 뭐 법원의 판단은 어떨지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날 사실은 분식회계라고 불리워지는 것들에는 어떤 부분들이 특징이 있냐 그러면 회사가, 즉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회사가 또는 그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공인회계사 관점에서 각각의 책임을 지울 때 그것들에 대해서 아까 회계 기준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 사실 회계 기준이 한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IFRS도 있고 IFRS를 적용하는 회사, 그 다음에 뭐 KSAB에서 물론 이제 그 회계기준원에서 한국 공인회계사 회인 회계기준원에서 정하는 이제 IFRS나 KIFRS, 그 다음에 KGAP,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쓰는 것도 있고 사실 회계기준이 좀 분기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각각의 회계기준들을 어떻게 준수하느냐에 대한 사실은 사항은 기준서 제도화에서는 판단의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문가인 회계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전문가 입장에서의 판단의 여지도 있고 감사인 관점에서의 판단의 여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례적으로 A는 맞고 B는 틀리고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경우라기보다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경우들이 다수 있고 대조양 사건의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두 번째 논점하고 관련된 거예요. 뭐 20분밖에 없어서 제가 상세한 말씀을 못 드려서 바로 이 두 번째 논점으로 들어가면 그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이 고의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민사 책임은 부담할 수 있고요. 고의 책임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형사 책임은 대부분 고의 책임인 경우가 많을까. 고의 책임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은 A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B라고 하는 것도 만약에 판단할 수 있도록 회계 기준이 기준되어 있다면 더더군다나 A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기존의 행정청이 판단한 바가 만약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판단이 됐다면 그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판단 역시도 사실은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A, B라고 하는 것에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A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을 하기 적당하지 않을 수 있고 왜냐하면 그것이 명백하게 어떤 그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명백한 정도가 아닌 다음에는 재량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재량 일탈 남용이 없다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는데 선택된 하나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행정관청에서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다면 단순히 문제 삼지 않은 것에서 더 나아가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 가치가 있는 이익일 것이고 그렇다면 주관적인 요건에 있어서의 판단, 고의 또는 과실 판단에 있어서도 이것을 들어가지고 최소한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 물론 그 외에 사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뭐 지분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끼어 있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 팩트와 관련된 팩트 디펜던트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동훈 교수님 부분에 상당히 팩트들이 있고 만약에 이 팩트에 대한 논의가 먼저 나왔더라면 그럼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코멘트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마 맨 처음 하라고 한 건 인트로덕터리로 아마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으니까 일단 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지금 한 5분 정도 남아 있어서 5분 정도의 시간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이 그 건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세부적 사실관계를 모릅니다. 제가 사실은 아는 것은 여기 이제 행정법원 제3부 결정이 있고요. 2018화 13670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문입니다. 신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피신청이 증권선물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이것 정도를 본 상황이라 제가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받은 법률가로서의 법률가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나머지 한 4, 5분 정도를 쓰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집행정지 결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회계 처리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그 자체의 법률적인 의미는 물론 회계 처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당하게 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집행정지의 요건, 즉 다시 말하면 이걸 만약에 집행정지를 안 받아주면, 제가 집행정지 요건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처분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그리고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본안에서 집행정지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요건입니다. 이걸 그냥 두면 신청인이 너무 피해를 크게 입을 건데 이걸 중단한다고 해서 사회가 있게 되는 공공복리상의 피해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이거를 누를 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해주겠다는 것이 사실 법률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풀려서 또는 줄여서 어느 쪽도 사실은 해석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의미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분식회계와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저는 이제 분식회계와 관련된 언젠가 한번 책을 쓰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사실은 이제 분식회계와 관련된 자료들을 모으고 있고 아까 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저런 분식회계와 관련된 책들을 그러니까 회계학 관련된 책 그러니까 뭐 사실 이 분야에 제가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예전에 제가 MBA를 하면서인데 그러니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분식회계 사건에서 집행정지가 제가 알기로 최소한 뭐 저의 미흡함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받아들여진 사건이 그렇게 명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일까? 생각해보면 종래의 전통적인 분식회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리거나 부채를 줄이는 거고 팩트가 발견되면 이거에 대해서 달리 별로 말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고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과실로 사일로에 없는 자산을 갖다가 썩은 밀을 갖다가 깨끗하게 팔 수 있는 밀처럼 하는 게 걸렸는데 과실로 몰랐어요 라고 말하기 어렵고 없는 AR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가공 매출 채권을 갖다 만들어 놓고 내가 몰랐어요 라고 말하기는 사실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게 사실은 원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엄격하게 그냥 단순히 법리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주는 피해가 큰가 보다 라는 정도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요건에서 집행정지 신청인이 본안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라는 시그널 마치 우리가 이제 구속사건에서 구속이 됐네? 그럼 이 사람이 앞으로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구나라는 시그널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게 지금 집행정지가 되면 집행정지가 된 걸 봐서는 본안에서 최소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본안에서 이게 지금 싸워볼 만한 논란이 된 논점이 있구나. 지금 다투어볼 만한 논점이 있구나. 앞으로 어떻게 이게 논의가 되더라도 그런 지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법원 판단의 관점에서 있어서도 상당히 논점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이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이 사건은 상당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대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회계장부를 준비하는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그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계사의 입장에서도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대한 사회적인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삼성이든 뭐 그 다른 이름이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과가 달라져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잘 정리가 돼야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를 알아야 애매한 재량의 선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가서 사후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했니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건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법원의 판단은 이제 그런 점에서 받아들이는 게 좋고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부연하면 사실은 통상적으로 집행정지 사건의 신문기일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뭐 행정사건의 관점에서 변호사 시각에 놓고 보면 보통은 뭐 한 2주 남짓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소한 알기로는 그 정도에 그치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잠깐 이렇게 여기에 자료들을 보니까 아마 작년 12월 19일 날 신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나 지나가지고 지금 결정이 났죠. 그러면 집행정지 사건도 사실은 법원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같이 저희가 고려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